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입니다. 저자는 스가와라 게이.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프리랜서 편집자로서 저명한 인물들을 다수 취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습관, 행동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탐구해왔다. 대표 저서로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전작이 책이 좋았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좋은 운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라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며 겸손하게 대답하는 반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라며 운을 탓한다.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운이란 무엇인지, 운의 정체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나는 운이 나빠 라고 생각에 빠져 사는 한 운은 좋아질 수 없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약한 운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운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좋은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를 깨달은 뒤 나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들을 따라해 보니 운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라고 한탄하는 일은 없어졌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밝고 순수하다. 현실에 불만이 없고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는 법 없이 알찬 하루를 보낸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야무지다. 게다가 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한없이 자상하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운의 정체는 에너지다. 불만, 짜증, 분노는 많은 에너지를 요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굉장한 에너지 손실이다. 반대로 매일 밝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에너지 손실이 없을 뿐더러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 바로 이 에너지가 운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셀프 칭찬 노트를 쓰자. 일본의 유명 개그맨 아카시아 산마는 자기 긍정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어쩌면 매일 본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챙겨보며 난 역시 천재야 하고 셀프 칭찬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을 돌아보고 셀프 칭찬하는 습관은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운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셀프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취침 전 오늘의 칭찬을 적는 것도 도움이 된다. 늘 셀프 칭찬을 의식하면 예전에는 자책하고 좌절했을 날에도 열심히 칭찬거리를 찾게 된다. 특히 자기 전에 작성하면 셀프 칭찬의 기억이 자는 동안 차곡차곡 뇌에 저장된다. 기억은 자는 동안 뇌 해마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날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의욕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강해지고 강력한 운을 끌어당기는 힘도 갖추게 될 것이다. 완벽한 자립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치스러운 시간이란 100% 순수한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고독한 시간은 절대 쓸쓸하고 비참한 시간이 아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10건이 된다면 1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자.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고운 벤치에 앉아 바람 냄새를 느끼는 것도 좋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존재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혼자 사는 것은 나를 응시하고 주변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운이 좋든 나쁘든 순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느긋하게 자기다운 삶에 익숙해지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차분히 즐기게 된다. 정말 운 좋은 사람이란 이 같은 생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아닐까? 기분을 정리하고 잡생각을 떨쳐내라. 어떻게 하면 직관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긴다. 인생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 와중에도 일이 터지고 무언가가 우리를 덮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양손에 떠안고 가는 것이다. 산다는 건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납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끔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5분만 명상에 투자하자. 명상이 힘든 수행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 기분을 정리하기 위한 명상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앉아서 눈을 감고 되도록 잡생각을 떨치며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 전부이다. 머리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내 생각이 보인다. 단 5분이라도 나를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을 가지면 타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간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그 중에 11시간에서 12시간은 수면과 식사, 출퇴근으로 보낸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4시간도 안 되는 셈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료들과 한잔하는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예정에 없던 일로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를 제 손으로 깎아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간다. 그렇다고 분 단위로 촘촘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제대로 된 시간 사용법은 아니다. 오히려 배차 시간표처럼 빡빡한 스케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게 만든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여백을 마련하여 한숨 돌릴 시간을 확보하자. 그 덕분에 여유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근무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한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을 너무 오래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이처럼 시간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 다카시마 사장은 개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 없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 역시도 주말이나 휴가에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같은 취미를 신나게 즐긴다. 최근에는 본인의 생각을 전사적으로 확대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본사의 전기를 일제히 소등해 야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직원들도 제 시간에 일을 마치고 개인 시간을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도 잘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승 기류를 타고 운도 따라온다. 다카시마 사장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지각은 버릇이라는 말이 있다. 지각은 일종의 습관인 것이다. 지각하는 사람은 매번 지각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안 한다. 자신에게 지각하는 버릇이 있다면 평소 습관을 개선하여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전날 완벽하게 준비해둔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하고 출발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지각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상대를 기다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눈에 비치는 경치도 달라진다. 자료를 다시 훑어볼 수 있고 데이트가 있다면 주변 상점을 가볍게 체크해 볼 수도 있다. 만약을 위해 화장실을 가고 옷 매무새도 다듬을 시간을 확보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분도 달라진다. 마음의 여유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지각하는 버릇을 고쳤을 때 운도 덩달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깨끗한 현관이 대운을 부른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집의 공통점.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가 아니라 정리정돈이라고 한다.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나쁜 기운이 눌러앉아서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개념이다. 요즘 들어 운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방이 지저분하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보자. 특히 현관은 운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런 곳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모처럼 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친다. 벗어둔 신발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우산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현관이 좁다는 것은 핑계다. 한 명당 신발 한 켤레만 내놓고 나머지는 나갔다 들어온 즉시 신발장에 집어넣는 버릇을 들이자. 현관 바닥도 매일 청소하자. 바닥을 닦다 보면 알겠지만 신발에서 떨어진 흙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다. 또한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부엌이 가족의 운과 금전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한다. 부엌에 지저분한 식기와 냄비, 프라이팬 등이 놓여있지 않은가? 대가족이 아니라면 식기 개수를 줄이자. 식사가 끝나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고 바로 설거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 설거지한 식기는 물기를 닦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자. 설거지 후에 식기를 건조대에 두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건 단지 처박아 놓는 것 뿐이지 정리가 아니다. 인류 요리사들은 조리와 정리를 동시에 한다. 음식이 완성됐을 때는 이미 조리도구 설거지와 조리 정리가 끝나 있다. 가족끼리 돌아가며 설거지나 주방 정리를 하는 방식도 추천한다. 아이들에게 바로 치우는 습관을 심어주면 평생의 재산이 된다. 물건을 쌓아두면 운은 떠나버린다. 아까운 마음도 이해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면 운이 약해진다. 옷장과 벽장을 차지하고 있는 안 입는 옷은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온다. 옷장을 자주 점검하여 2계절 이상 안 입는 옷, 가방, 신발 등이 있다면 미련 없이 처분하자. 옷장이 부족하다면 옷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무엇이든 약간 부족한 것이 좋다. 가득 채우지 말고 여유를 두자. 욕망은 조금만 방심해도 부풀어 오른다. 기운이 잘 흘러야 운도 강해진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대개 물건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집착이 매우 강하다.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을 놓아주려고 하면 누구나 단념이 필요하다. 새 것을 갖고 싶으면 먼저 쥐고 있던 것을 기분 좋게 놓아줘야 한다. 우선은 버리자. 거기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된다. 인생에도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새로운 길을 불러들이고 그 결과 운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 더욱 강해진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마음 먹기가 쉽다.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에 잊고 싶은 기억, 불필요한 집착, 과한 자의식도 모두 버리자.
평생의 플러스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인생은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흐르는 물에 무언가 남아있으면 흐름에 방해가 된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과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일단 아무 생각 말고 과감하게 버리자. 후련하고 뿌듯한 마음에 아마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금전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일확천금의 무게. 고액 복권의 당첨자는 상금과 함께 그날부터 읽는 책이라는 책도 함께 받는다고 한다. 이 책은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 사람의 마음가짐에 관한 책이다. 상금을 주는 쪽에서 이런 책까지 마련할 정도니 고액 당첨자 중에는 평탄치 않은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다. 책에는 혼잣말이라도 당첨 사실을 누설하면 소문날 각오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 즉, 큰돈이 생겨서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이제 궁상 떨지 않아도 돼. 마음껏 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 큰돈을 쥐면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해서 안타깝다. 사람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헝그리 정신이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헝그리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그렇다.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무언가를 마침내 손을 내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운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운은 그러한 기쁨을 거름삼아 점점 몸집을 키운다. 소니의 히라이 회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소니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2018년도 연봉이 27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0억 원, 2014년에는 3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년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니 생애의 연수입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의 고수입을 나와는 인연이 없는 숫자로 볼 것인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숫자로 볼 것인가? 여기서 금전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어차피 나는 월급쟁이니까 라며 처음부터 행운의 뚜껑을 닫아버린다면 그 순간 발전도 멈추고 운의 성장도 멈춘다. 고흐하고 피카소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천재 화가라는 평을 들었는데 돈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고흐는 빈털터리였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 이 책에서는 흥미롭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았고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두 사람의 금전운을 크게 갈라놓았다. 고흐는 나는 화가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만이 내 사명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만 열중했고 판매의 의미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미술상인 동생에게 맡겼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림이 안 팔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번민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혀 급기야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다. 피카소는 정반대였다.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면 미술상을 불러 모아 작품의 의도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림에 서사를 부여했다. 한편으로는 미술상을 한자리에 부르면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자기 작품의 판매자를 자처한 데다 작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완도 탁월했다. 그가 가격 올리기에 집착한 이유는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흐와 피카소를 통해 돈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마음 가는데 돈도 가는 법이다. 사람들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림이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가? 진심으로 만족스러운가?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가? 그 속에 창작자의 얼굴과 마음이 보이는가 등이 충족됐을 때 구매자의 마음은 흔들린다. 여기가 그림이 돈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웃는 얼굴, 감사의 한마디와 같은 의미, 같은 가치를 지닌다. 상대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더 큰 돈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피카소는 막대한 돈을 손에 쥐었다. 반면 돈의 본질에 관심이 없었던 고흐는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쓸쓸히 죽어갔다. 돈을 원한다면, 금전 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금전 운이 바뀔 수도 있다.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은 고흐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화가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다.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껍데기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할 수 없다. 즉,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 존재감이 없으면 타인의 마음도 돈도 끌어당길 수 없다. 반면 피카소파는 일 하나를 마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해 라며 맑은 목소리로 거침없이 어필한다. 동료의 일이 덜 끝났을 때는 도와줄 거 없어? 난 끝나서 라며 말을 걸기도 하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는 오늘 한 잔 어때? 라고 권한다. 그렇게 동료와 소통하며 오늘 업무 중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했는지 설명한다. 이는 피카소가 그랬던 것처럼 일의 결과에 서사성을 더하는 작업이다. 일 외에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생긴다. 그 고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운이 트이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거나 돈 따위가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는 말은 모두 틀리다. 양쪽 모두에 적당히 가까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올바른 균형 감각으로 돈을 벌면 삶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은 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히 금전 운이 좋아지는 법이다.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인생을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최근 발견된 뇌 호르몬의 일종이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면 더욱 왕성하게 분비되는 특징이 있다.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진다. 즉, 옥시토신은 운이 트이는 선순환을 거의 자동으로 실현하는 호르몬인 셈이다. 그리고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집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된다.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업 실적을 올려 연말에 우수사원상을 받고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신만의 바람이다. 팀 성과를 올려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꿔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유도하면 스스로를 운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생긴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이 평생의 운을 좌우한다. 저자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의 가계저축 추산액이 약 한화로 530조 원이나 됐다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치매 고령자의 저축액이 이렇게 많았다니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묵히면 돈도 사회도 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돈은 사회의 혈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묵히면 인체로 비유하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돈은 썼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지갑 속에 10만 원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옛날 풍자화 중에 벼락부자가 지폐에 불을 붙여 등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 벼락부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풍자한 그림이지만 돈은 어차피 불이 붙으면 타버리는 종이에 불과하다. 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셈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이다.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예금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노후만 생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쓸한 나날을 보낼 것인가? 그런 인생의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통장에 있는 약간의 여윳돈이 노후를 풍족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추억은 틀림없이 긴 인생을 사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수입을 전부 저축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 인생이 팍팍해진다. 인간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두뇌 회전도 활력을 잃는다. 이왕 하는 저축이라면 즐거운 목표를 세우자. 예컨대 저축 목표가 가족과 함께하는 하와이 여행이라면 성과급이 몽땅 저금 통장으로 들어가도 얼마나 즐겁고 힘이 나겠는가. 직장에서 성과급의 아주 일부라도 좋으니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써보자. 반드시 활력이 솟아날 것이다. 이 활력은 당연히 새로운 금전운으로 이어진다. 어느 회사의 경영자는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과급의 절반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쓰도록 하세요. 돈은 써야 불어나는 것이다.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그 미술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술가가 굉장히 부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는 자신의 한계까지 돈을 쓰면 머지않아 돈이 불어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조조타운을 설립해서 약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42살의 나이에 그의 자산은 약 3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마에자와는 인터뷰에서 항상 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닥치는 대로 사기 때문이다. 그만한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는 이미 고교 시절부터 돈은 써야 불어나는 것임을 터득했다. 마에자와 씨의 금전 철학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자신의 한계까지 돈을 쓰라고 말한다. 한계까지 돈을 사용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경험이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가령 성과급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크게 양보해서 반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주고 반은 자기 몫으로 확보한다. 찔끔찔끔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250만 원을 20에서 30만 원씩 쪼개면 자신의 한계를 넓힐 수 없다. 하지만 250만 원을 한 번에 쓰면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자신의 한계도 그만큼 넓어진다. 이와 같은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이 마에자와가 말하는 한계까지 돈을 써보는 방법이다. 영국인들은 싸게 판다고 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갖고 싶은 물건이 할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건만 산다고 합니다. 할인 판매도 1년 내내 하지 않고 6월과 크리스마스 새벽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때 가게들은 대부분의 물건을 할인한다. 그 중에는 반값인 것도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그날을 기다렸다가 관심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마련한다. 운은 기쁘고 즐거울 때 가득 충전되는 특징이 있다. 쇼핑하고 후회에 빠져있는 한 기운과 에너지가 강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 경험상 와 싸다라고 흥분해서 구입한 것은 대부분 원래 저렴한 물건인 경우가 많았다. 전혀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득은커녕 싸구려는 어디까지나 싸구려라서 돈만 날리는 셈이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할인하기를 차분히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쇼핑 방법이다.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일 때 틀림없이 금전 운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1엔은 1억 엔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에 1억 엔을 현금으로 들고 가서 저금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1엔이 부족하면 은행은 1억 엔 입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다. 은행은 물론이고 슈퍼에서도 1엔이 부족하면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동전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습관을 고쳐보자.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면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는 기부함에 넣는 것도 좋다. 동전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되는 것이다. 작은 돈도 큰 돈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돈에 전해지면 금전운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는 돈을 건넬 때 반드시 봉투에 넣어준다. 다이소에서 산 저렴한 봉투라도 상관없다. 또한 꼭 새 지폐일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깨끗한 것으로 고른다. 지폐는 같은 금액까지 정리한 후 큰 돈 위에 작은 돈을 겹쳐서 넣는다. 사정상 남의 돈을 대신 꺼낼 때도 똑같은 봉투를 준비해서 넣은 후 간단한 메시지를 써놓으면 더욱 정중해 보인다. 이렇게 돈을 건네는 방법은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돈을 센스 있게 다루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자연히 금전운도 좋아진다. 온화한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 저자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운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분노를 조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지인 중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요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령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인은 일반 책 크기의 거울을 하나 내밀었다. 짜증과 분노가 치밀 때면 황급히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거울 안에 오싹한 내 모습이 비치죠. 그게 싫어서 얼른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금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찌푸린 얼굴은 자기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지만 웃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짜증도 가라앉는다고 했다. 스스로가 그런데 하물며 남들은 오죽할까? 절대 남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려면 상대의 말에 무조건 네라고 긍정해보자. 일단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네라는 대답에는 무언가 힘이 있다.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처음에는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파워포인트로 기획서 만들어줘. 퇴근 무렵 상사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치자. 못하겠는데요.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입을 삐죽대기 전에
무조건 네라고 답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분량이 꽤 많네요. 그래? 많긴 하지. 그럼 내일 중으로는 어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면 상사도 흡족해하며 당신을 좋게 보고 높이 평가할 것이다. 네라는 대답은 좋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고급 기술이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조건 바로 들이받기보다는 처음에는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면 좀 부드럽게 풀리더라고요. 분노를 멈춰주는 10초.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다. 인간의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라며 장난치며 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분노,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그 순간만 잘 무시한다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가 치미는 순간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아주 잠깐이면 된다. 재빨리 1부터 10까지 세기, 아니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2번에서 3번 반복하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분노의 싹을 없앨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 책상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좌천이나 심하면 퇴사까지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 분노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가족 사진으로 눈을 돌려보자. 험담하는 동료를 경계하라.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험담이다. 회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주가 상사 동료 험담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막상 험담을 듣고 있으면 썩 유쾌하지 않다. 험담할 때마다 그 불쾌함 때문에 운은 점점 달아난다. 험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상대에게 질투가 나기 때문이다. 자신도 없으면서 상대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힘과 기술로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험담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험담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실 정도의 상대라면 문제가 생길 것도 없으니 서로 신나게 맞장구 치며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험담으로 맺어진 사이만큼 얄팍한 것은 없다. 지금 당신 앞에서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이 1시간 후에 다른 자리에서 당신을 험담할 수도 있다. 결국 양쪽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형국이 돼서 순식간에 운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험담하는 동료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 목소리 큰 사람만 채용하는 회사. 얼마 전 만난 부동산 회사 사장 이는 최근 1년간 판매액을 전년 대비 3배로 끌어올린 놀라운 수완가다. 그가 이끄는 회사는 철저한 소수 정예주의를 고집하며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달성했다. 놀랍게도 회사 사원은 30명 남짓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굉장한 실적을 올린 것이다. 그 비결은 목소리 큰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정신력이 대충 파악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울림이 좋아서 상대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고 금세 신뢰를 쌓을 수 있죠.
목소리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목소리가 크면 넘치는 에너지가 전해져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난다. 반면 작은 목소리로 소근대면 열의가 없어 보여 비즈니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작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말하는 사람 치고 운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밝고 좋은 목소리는 강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발성은 부모를 닮은 경우가 많다. 유전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발성법을 따라했기 때문이다.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복식 호흡을 연습한다. 보통 호흡을 할 때 우리는 흉골을 여다두며 폐로 숨을 마시고 뱉는다. 그러나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법이다. 이는 자연의 기가 쉽게 흡수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활발해지는 등 건강에 이로운 호흡법이다. 짜증과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두 번째, 다양한 표정을 연습한다. 좋은 목소리를 내는 필수 조건은 표정이다. 표정이 없으면 목소리가 어두워진다. 거울을 보고 반복해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해라. 얼굴 근육을 쓰는데 익숙해질수록 목소리도 점점 잘 나올 것이다.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연습한다. 목소리는 성대에서 나오는데 성대를 잘 써서 큰 목소리를 내려면 입을 충분히 벌려야 한다.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목구멍 속 목젖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목구멍 속이 보이면 합격이다. 입을 가로 세로로 크게 벌리는 연습,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웃는 얼굴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발성을 연습한다. 아, 에, 이, 오, 우를 반복하며 발성한다. 또한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자신의 최대 성량을 시험해본다.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노래방 같은 곳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운도 강하다. 일의 요점을 파악했다면 나머지는 자신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성과도 좋다. 운이 좋아지고 강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주위에서 뺀질거리고 잘 놀게 생겼는데 의외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한다. 무엇이든 하려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여라.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때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판단하는 예민함이 필요하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마라.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요령은 빠른 결정, 그리고 빠른 실천이다. 할 일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보다는 담담하게 마음을 먹고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후련하다. 책상에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치자. 이것을 일일이 입력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담담하게 눈앞의 작업에만 집중하자. 처음에는 거대한 덩어리 같아서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제때 끝낼 수 있을지 막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모든 일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때부터 일이 점점 즐거워진다. 이번 일을 마치면 전부터 궁금해했던 레스토랑에 가야지, 하루 날 잡아서 느긋하게 온천을 다녀오자 등 나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보자.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편하고 즐거워진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 지하철역이나 공원에 가보면 엄청난 수의 음료수 컵과 음식 포장지가 널브러져 있다.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도 사실 길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운은 좋아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고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마음가짐이 쌓여 좋은 운, 좋은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 지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전철이 늦게 와서 라고 거짓 핑계를 댈 때가 종종 있다. 늦잠을 잤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거나 실제보다 자신이 더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처세가 숨어 있다. 원인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는데도 발뺌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비겁하고 한심한 태도도 없다. 언제까지고 발뺌만 하는 태도는 운을 점점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 나를 위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넨다. 서류 전달처럼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는 회사는 갈등과 충돌이 적다. 그리고 그 효과가 가장 큰 곳은 가정이다. 매일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을 때 또 술이야? 하고 까칠하게 굴지 말자.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당신한테 늘 고마워 라며 다독이면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고맙다는 말은 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말에 담긴 신비로운 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말은 습관이다. 처음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보자. 이윽고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래도 하루에 20번은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완전히 내 안에 각인시키자. 누군가 문자나 톡을 보내면 먼저 고맙다고 답하자. 느긋하게 답장할 상황이 안 되면 고마워, 나중에 제대로 답장할게 라고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고맙다는 인사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점점 운 좋은 사람이 된다. 나의 경우에는 무언가로부터 짜증나고 괴롭다는 생각이 거의 사라졌다.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말. 미안합니다 역시 운 에너지로 가득한 말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미안합니다는 고맙습니다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인데도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강한 방어 본능이 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다. 만사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립이 생겼을 때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내가 심했어 하고 한 발짝 다가온다. 이때 거봐라 하며 승리를 과시하면 가까이 와 있던 운도 다시 멀어진다. 이럴 때는 둘 다 잘난 거 없지 뭐 하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용서하는 마음은 상대방과 나를 다정함으로 에워싼다. 따뜻한 마음은 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을 가져라. 저자의 지인 중에서 주식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1년에 약 30억 원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롯본기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살고 마세라티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운 좋은 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돈을 많이 맡겼고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어쩔 때는 잃고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언제나 밝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은 토이 푸들이었다고 합니다. 큰 손해를 보고 낙담했다가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으면 신기하게 운이 나요. 화창한 날은 차를 몰고 근처 애견 운동장에 가서 지칠 때까지 같이 달려요. 돌아올 무렵이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새로운 에너지까지 충전된다고 했다. 이처럼 금세 기운을 되찾을 만큼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실로 강한 무기가 된다. 그 강렬한 애정이 힘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뿐더러 운에 가까워진다. 그도 강아지와 놀면서 찜찜함을 떨치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다고 했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도쿄에 있는 라면 가게라고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살짝 높아서 평소에는 안 먹지만 기분이 엉망인 날은 모른 척하고 먹는다. 일부러 지하철까지 타고 가서 금단의 맛을 만끽한 후 생기를 되찾곤 한다. 행운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 앞날의 운세도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항상 다니던 길에서 평소대로 걸어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하자. 이마가 찢어질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다. 이때 A는 평소 사람이 드문 곳인데 자전거와 부딪히다니 운도 없네 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인간에게는 한 번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다. 자전거와 부딪힌 건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야. 어젯밤에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했는데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 요즘 툭하면 바쁘다고 당일의 데이트도 취소하고 그의 마음을 통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자전거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던 거야. 이렇게 된 건 모두 남자친구 탓이야. 이렇게 A의 생각은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한편 B는 세게 부딪혔지만 살짝 까지기만 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B도 생각에 빠진다. 큰 상처는 아니니까 오늘 회의에 가는 건 문제없겠어. 그래도 조금 오버해서 이마에 X자로 반창고를 붙이자.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웃겠지? 프레젠테이션을 웃으며 시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B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청사진이 펼쳐져 있다. 자연스레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샘솟을 것이다. 어느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뇌 회로는 출발 시점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회로는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망상이든 환상이든 관계없다. 내가 생각한 길에 그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망상은 운을 좋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고 설렌다. 현실과의 괴리가 마음을 흥부시키는 것이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의욕과 쾌감을 자극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 운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운이 도망가기 전에 아싸를 외쳐라. 운에 대해서 A와 B는 매우 대조적이다.
자신이 A타입이라면 당장 B타입으로 바꾸도록 하자.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일 뿐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생물이라서 나를 바꾸는 것쯤은 간단히 할 수 있다. 내가 A타입이라면, 즉 무슨 일이든 반사적으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아싸 또는 난 역시 운이 좋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수를 쳐서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바꿔주는 것이다. 재수 좋네, 운 좋다, 대박 같은 말에는 말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힘이 있다. 바로 그때부터 뇌 속의 메커니즘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점점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향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B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행이다 라고 선수 치는 것도 운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필살기다. 그런 다음 뭐가 다행인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양쪽이 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말 운이 좋았어. 이와 같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좋다. 감사는 운을 좋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이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운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이다.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참 읽기가 쉬웠고 내용도 많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실용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입니다. 저자는 스가와라 게이.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프리랜서 편집자로서 저명한 인물들을 다수 취재하며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습관, 행동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탐구해왔다. 대표 저서로는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전작이 책이 좋았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좋은 운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라거나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며 겸손하게 대답하는 반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라며 운을 탓한다.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 운이란 무엇인지 운의 정체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나는 운이 나빠 라고 생각에 빠져 사는 한 운은 좋아질 수 없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약한 운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운에는 일종의 흐름이 있어서 한번 좋은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좋아진다. 이를 깨달은 뒤 나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 마음가짐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들을 따라해 보니 운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라고 한탄하는 일은 없어졌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밝고 순수하다. 현실에 불만이 없고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해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는 법 없이 알찬 하루를 보낸다. 무엇이든 대충 하는 법이 없고 야무지다. 게다가 운 좋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한없이 자상하다.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운의 정체는 에너지다. 불만, 짜증, 분노는 많은 에너지를 요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굉장한 에너지 손실이다. 반대로 매일 밝고 즐겁게 지내는 사람은 에너지 손실이 없을 뿐더러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다. 바로 이 에너지가 운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셀프 칭찬 노트를 쓰자. 일본의 유명 개그맨 아카시아 산마는 자기 긍정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유명하다. 어쩌면 매일 본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챙겨보며 난 역시 천재야 하고 셀프 칭찬을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을 돌아보고 셀프 칭찬하는 습관은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운을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셀프 칭찬 노트를 만들어서 취침 전 오늘의 칭찬을 적는 것도 도움이 된다. 늘 셀프 칭찬을 의식하면 예전에는 자책하고 좌절했을 날에도 열심히 칭찬거리를 찾게 된다. 특히 자기 전에 작성하면 셀프 칭찬의 기억이 자는 동안 차곡차곡 뇌에 저장된다. 기억은 자는 동안 뇌 해마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날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따라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의욕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강해지고 강력한 운을 끌어당기는 힘도 갖추게 될 것이다. 완벽한 자립이란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치스러운 시간이란 100% 순수한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고독한 시간은 절대 쓸쓸하고 비참한 시간이 아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여건이 된다면 1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자.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고운 벤치에 앉아 바람 냄새를 느끼는 것도 좋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존재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혼자 사는 것은 나를 응시하고 주변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운이 좋든 나쁘든 순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느긋하게 자기다운 삶에 익숙해지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차분히 즐기게 된다. 정말 운 좋은 사람이란 이 같은 생활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아닐까? 기분을 정리하고 잡생각을 떨쳐내라. 어떻게 하면 직관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긴다. 인생은 잠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그 와중에도 일이 터지고 무언가가 우리를 덮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양손에 떠안고 가는 것이다. 산다는 건 그렇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납득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끔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에 5분만 명상에 투자하자. 명상이 힘든 수행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내 기분을 정리하기 위한 명상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앉아서 눈을 감고 되도록 잡생각을 떨치며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 전부이다. 머리를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내 생각이 보인다. 단 5분이라도 나를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을 가지면 타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간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그 중에 11시간에서 12시간은 수면과 식사, 출퇴근으로 보낸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4시간도 안 되는 셈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료들과 한잔하는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예정에 없던 일로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를 제 손으로 깎아먹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면 운도 날아간다. 그렇다고 분 단위로 촘촘하게 일정을 잡는 것이 제대로 된 시간 사용법은 아니다. 오히려 배차 시간표처럼 빡빡한 스케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게 만든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여백을 마련하여 한숨 돌릴 시간을 확보하자. 그 덕분에 여유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근무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한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을 너무 오래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이처럼 시간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 다카시마 사장은 개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 없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 역시도 주말이나 휴가에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같은 취미를 신나게 즐긴다. 최근에는 본인의 생각을 전사적으로 확대했다. 오후 7시 이후에는 본사의 전기를 일제히 소등해 야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직원들도 제 시간에 일을 마치고 개인 시간을 최대한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도 잘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승 기류를 타고 운도 따라온다. 다카시마 사장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지각은 버릇이라는 말이 있다. 지각은 일종의 습관인 것이다. 지각하는 사람은 매번 지각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안 한다. 자신에게 지각하는 버릇이 있다면 평소 습관을 개선하여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전날 완벽하게 준비해둔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계산하고 출발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지각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상대를 기다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눈에 비치는 경치도 달라진다. 자료를 다시 훑어볼 수 있고 데이트가 있다면 주변 상점을 가볍게 체크해 볼 수도 있다. 만약을 위해 화장실을 가고 옷 매무새도 다듬을 시간을 확보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분도 달라진다. 마음의 여유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지각하는 버릇을 고쳤을 때 운도 덩달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깨끗한 현관이 대운을 부른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집의 공통점.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가 아니라 정리정돈이라고 한다.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나쁜 기운이 눌러앉아서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개념이다. 요즘 들어 운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방이 지저분하지 않은지 먼저 체크해보자. 특히 현관은 운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런 곳이 어수선하고 더러우면 모처럼 운이 찾아왔다가도 도망친다. 벗어둔 신발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우산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현관이 좁다는 것은 핑계다. 한 명당 신발 한 켤레만 내놓고 나머지는 나갔다 들어온 즉시 신발장에 집어넣는 버릇을 들이자. 현관 바닥도 매일 청소하자. 바닥을 닦다 보면 알겠지만 신발에서 떨어진 흙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하다. 또한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부엌이 가족의 운과 금전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한다. 부엌에 지저분한 식기와 냄비, 후라이팬 등이 놓여있지 않은가? 대가족이 아니라면 식기 개수를 줄이자. 식사가 끝나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말고 바로 설거지하는 것이 훨씬 좋다. 설거지한 식기는 물기를 닦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자.
설거지 후에 식기를 건조대에 두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건 단지 처박아 놓는 것 뿐이지 정리가 아니다. 인류 요리사들은 조리와 정리를 동시에 한다. 음식이 완성됐을 때는 이미 조리도구 설거지와 조리 정리가 끝나 있다. 가족끼리 돌아가며 설거지나 주방 정리를 하는 방식도 추천한다. 아이들에게 바로 치우는 습관을 심어주면 평생의 재산이 된다. 물건을 쌓아두면 운은 떠나버린다. 아까운 마음도 이해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면 운이 약해진다. 옷장과 벽장을 차지하고 있는 안 입는 옷은 마이너스 효과만 가져온다. 옷장을 자주 점검하여 2계절 이상 안 입는 옷, 가방, 신발 등이 있다면 미련 없이 처분하자. 옷장이 부족하다면 옷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무엇이든 약간 부족한 것이 좋다. 가득 채우지 말고 여유를 두자. 욕망은 조금만 방심해도 부풀어 오른다. 기운이 잘 흘러야 운도 강해진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대개 물건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집착이 매우 강하다. 한번 손에 들어온 것을 놓아주려고 하면 누구나 단념이 필요하다. 새 것을 갖고 싶으면 먼저 쥐고 있던 것을 기분 좋게 놓아줘야 한다. 우선은 버리자. 거기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된다. 인생에도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새로운 길을 불러들이고 그 결과 운도 새로운 기운을 얻어 더욱 강해진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마음 먹기가 쉽다.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에 잊고 싶은 기억, 불필요한 집착, 과한 자의식도 모두 버리자. 평생의 플러스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인생은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흐르는 물에 무언가 남아있으면 흐름에 방해가 된다. 아무 상관없어 보이겠지만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과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일단 아무 생각 말고 과감하게 버리자. 후련하고 뿌듯한 마음에 아마 스스로도 놀랄 것이다. 금전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일확천금의 무게. 고액 복권의 당첨자는 상금과 함께 그날부터 읽는 책이라는 책도 함께 받는다고 한다. 이 책은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된 사람의 마음가짐에 관한 책이다. 상금을 주는 쪽에서 이런 책까지 마련할 정도니 고액 당첨자 중에는 평탄치 않은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다. 책에는 혼잣말이라도 당첨 사실을 누설하면 소문날 각오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 즉, 큰돈이 생겨서 기쁘고 행복하겠지만 이제 궁상 떨지 않아도 돼. 마음껏 쓰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라는 것이다. 또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 큰돈을 쥐면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해서 안타깝다. 사람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헝그리 정신이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헝그리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그렇다.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무언가를 마침내 손을 내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운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다. 헝그리 정신의 소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운은 그러한 기쁨을 거름삼아 점점 몸집을 키운다. 소니의 히라이 회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소니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요. 2018년도 연봉이 27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0억 원, 2014년에는 3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년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으니 생애의 연수입은 얼마나 되겠는가? 그의 고수입을 나와는 인연이 없는 숫자로 볼 것인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숫자로 볼 것인가? 여기서 금전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어차피 나는 월급쟁이니까 라며 처음부터 행운의 뚜껑을 닫아버린다면 그 순간 발전도 멈추고 운의 성장도 멈춘다. 고흐하고 피카소가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천재 화가라는 평을 들었는데 돈에 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고흐는 빈털터리였고 피카소는 부자였을까? 이 책에서는 흥미롭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피카소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았고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두 사람의 금전운을 크게 갈라놓았다. 고흐는 나는 화가다,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 그것만이 내 사명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데만 열중했고 판매의 의미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미술상인 동생에게 맡겼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림이 안 팔리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번민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 때문에 광기에 사로잡혀 급기야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다. 피카소는 정반대였다.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면 미술상을 불러 모아 작품의 의도와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림에 서사를 부여했다. 한편으로는 미술상을 한자리에 부르면 그들끼리 경쟁한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피카소는 자기 작품의 판매자를 자처한 데다 작품의 가격을 올리는 수완도 탁월했다. 그가 가격 올리기에 집착한 이유는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흐와 피카소를 통해 돈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마음 가는데 돈도 가는 법이다. 사람들은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림이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가? 진심으로 만족스러운가? 그림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가? 그 속에 창작자의 얼굴과 마음이 보이는가 등이 충족됐을 때 구매자의 마음은 흔들린다. 여기가 그림이 돈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웃는 얼굴, 감사의 한마디와 같은 의미, 같은 가치를 지닌다. 상대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이 더 큰 돈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피카소는 막대한 돈을 손에 쥐었다. 반면 돈의 본질에 관심이 없었던 고흐는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쓸쓸히 죽어갔다. 돈을 원한다면, 금전운이 트이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 금전운이 바뀔 수도 있다. 주어진 일을 그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은 고흐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화가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다.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껍데기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필할 수 없다. 즉,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 존재감이 없으면 타인의 마음도 돈도 끌어당길 수 없다. 반면 피카소파는 일 하나를 마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해 라며 맑은 목소리로 거침없이 어필한다. 동료의 일이 덜 끝났을 때는 도와줄 거 없어? 난 끝나서 라며 말을 걸기도 하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는 오늘 한 잔 어때? 라고 권한다. 그렇게 동료와 소통하며 오늘 업무 중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했는지 설명한다. 이는 피카소가 그랬던 것처럼 일의 결과에 서사성을 더하는 작업이다. 일 외에도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생긴다. 그 고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운이 트이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거나 돈 따위가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는 말은 모두 틀리다. 양쪽 모두에 적당히 가까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올바른 균형 감각으로 돈을 벌면 삶이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은 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히 금전 운이 좋아지는 법이다.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인생을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최근 발견된 뇌 호르몬의 일종이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면 더욱 왕성하게 분비되는 특징이 있다.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진다. 즉, 옥시토신은 운이 트이는 선순환을 거의 자동으로 실현하는 호르몬인 셈이다. 그리고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만간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집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된다.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업 실적을 올려 연말에 우수사원상을 받고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신만의 바람이다. 팀 성과를 올려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꿔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유도하면 스스로를 운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생긴다. 사소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이 평생의 운을 좌우한다. 저자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치매 노인의 가계저축 추산액이 약 한화로 530조 원이나 됐다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치매 고령자의 저축액이 이렇게 많았다니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묵히면 돈도 사회도 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돈은 사회의 혈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묵히면 인체로 비유하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돈은 썼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지갑 속에 10만 원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옛날 풍자화 중에 벼락부자가 지폐에 불을 붙여 등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 벼락부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풍자한 그림이지만 돈은 어차피 불이 붙으면 타버리는 종이에 불과하다. 돈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셈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기량을 알 수 있다. 돈을 제대로 쓰면 운도 좋은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이 진정한 돈의 힘이다. 불안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예금에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노후만 생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쓸한 나날을 보낼 것인가? 그런 인생의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통장에 있는 약간의 여윳돈이 노후를 풍족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추억은 틀림없이 긴 인생을 사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수입을 전부 저축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다 보면 인생이 팍팍해진다. 인간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두뇌 회전도 활력을 잃는다. 이왕 하는 저축이라면 즐거운 목표를 세우자. 예컨대 저축 목표가 가족과 함께하는 하와이 여행이라면 성과급이 몽땅 저금 통장으로 들어가도 얼마나 즐겁고 힘이 나겠는가. 직장에서 성과급의 아주 일부라도 좋으니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써보자. 반드시 활력이 솟아날 것이다. 이 활력은 당연히 새로운 금전운으로 이어진다. 어느 회사의 경영자는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과급의 절반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쓰도록 하세요. 돈은 써야 불어나는 것이다.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그 미술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술가가 굉장히 부자라 그러는데요. 그는 자신의 한계까지 돈을 쓰면 머지않아 돈이 불어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조조타운을 설립해서 약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42살의 나이에 그의 자산은 약 3조 원 이상이다. 하지만 마에자와는 인터뷰에서 항상 돈이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것을 닥치는 대로 사기 때문이다. 그만한 부자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는 이미 고교 시절부터 돈은 써야 불어나는 것임을 터득했다. 마에자와 씨의 금전 철학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자신의 한계까지 돈을 쓰라고 말한다. 한계까지 돈을 사용했을 때 맛볼 수 있는 경험이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가령 성과급으로 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크게 양보해서 반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주고 반은 자기 몫으로 확보한다. 찔끔찔끔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250만 원을 20에서 30만 원씩 쪼개면 자신의 한계를 넓힐 수 없다. 하지만 250만 원을 한 번에 쓰면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자신의 한계도 그만큼 넓어진다. 이와 같은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이 마에자와가 말하는 한계까지 돈을 써보는 방법이다. 영국인들은 싸게 판다고 해서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갖고 싶은 물건이 할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건만 산다고 합니다. 할인 판매도 1년 내내 하지 않고 6월과 크리스마스 새벽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때 가게들은 대부분의 물건을 할인한다. 그 중에는 반값인 것도 있다. 그들은 참을성 있게 그날을 기다렸다가 관심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마련한다. 운은 기쁘고 즐거울 때 가득 충전되는 특징이 있다. 쇼핑하고 후회에 빠져있는 한 기운과 에너지가 강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 경험상 와 싸다라고 흥분해서 구입한 것은 대부분 원래 저렴한 물건인 경우가 많았다. 전혀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득은커녕 싸구려는 어디까지나 싸구려라서 돈만 날리는 셈이다.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할인하기를 차분히 기다렸다가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쇼핑 방법이다.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일 때 틀림없이 금전운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1엔은 1억 엔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은행에 1억 엔을 현금으로 들고 가서 저금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1엔이 부족하면 은행은 1억 엔 입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다. 은행은 물론이고 슈퍼에서도 1엔이 부족하면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동전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습관을 고쳐보자.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면 편의점 계산대 옆에 있는 기부함에 넣는 것도 좋다. 동전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되는 것이다. 작은 돈도 큰 돈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이 돈에 전해지면 금전운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는 돈을 건넬 때 반드시 봉투에 넣어준다. 다이소에서 산 저렴한 봉투라도 상관없다. 또한 꼭 새 지폐일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깨끗한 것으로 고른다. 지폐는 같은 금액까지 정리한 후 큰 돈 위에 작은 돈을 겹쳐서 넣는다. 사정상 남의 돈을 대신 꺼낼 때도 똑같은 봉투를 준비해서 넣은 후
간단한 메시지를 써놓으면 더욱 정중해 보인다. 이렇게 돈을 건네는 방법은 금전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돈을 센스 있게 다루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자연히 금전운도 좋아진다. 온화한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 저자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운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분노를 조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지인 중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요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령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이는 일반 책 크기의 거울을 하나 내밀었다. 짜증과 분노가 치밀 때면 황급히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거울 안에 오싹한 내 모습이 비치죠. 그게 싫어서 얼른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금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찌푸린 얼굴은 자기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지만 웃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짜증도 가라앉는다고 했다. 스스로가 그런데 하물며 남들은 오죽할까? 절대 남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타인에게 호감을 주려면 상대의 말에 무조건 네라고 긍정해보자. 일단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네라는 대답에는 무언가 힘이 있다.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처음에는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파워포인트로 기획서 만들어줘. 퇴근 무렵 상사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치자. 못하겠는데요.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입을 삐죽대기 전에 무조건 네라고 답해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분량이 꽤 많네요. 그래? 많긴 하지. 그럼 내일 중으로는 어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면 상사도 흡족해하며 당신을 좋게 보고 높이 평가할 것이다. 네라는 대답은 좋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고급 기술이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조건 바로 들이받기보다는 처음에는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면 좀 부드럽게 풀리더라고요. 분노를 멈춰주는 10초. 분노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다. 인간의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라며 장난치며 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분노,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그 순간만 잘 무시한다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가 치미는 순간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아주 잠깐이면 된다. 재빨리 1부터 10까지 세기, 아니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2번에서 3번 반복하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분노의 싹을 없앨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 책상에 가족 사진을 올려두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는 방법도 있다. 회사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좌천이나 심하면 퇴사까지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 분노가 폭발할 조짐이 보이면 재빨리 가족 사진으로 눈을 돌려보자. 험담하는 동료를 경계하라.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 것이 험담이다. 회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주가 상사 동료 험담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막상 험담을 듣고 있으면 썩 유쾌하지 않다. 험담할 때마다
그 불쾌함 때문에 운은 점점 달아난다. 험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상대에게 질투가 나기 때문이다. 자신도 없으면서 상대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힘과 기술로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험담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험담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실 정도의 상대라면 문제가 생길 것도 없으니 서로 신나게 맞장구 치며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험담으로 맺어진 사이만큼 얄팍한 것은 없다. 지금 당신 앞에서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이 1시간 후에 다른 자리에서 당신을 험담할 수도 있다. 결국 양쪽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형국이 돼서 순식간에 운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험담하는 동료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 목소리 큰 사람만 채용하는 회사. 얼마 전 만난 부동산 회사 사장 이는 최근 1년간 판매액을 전년 대비 3배로 끌어올린 놀라운 수완가다. 그가 이끄는 회사는 철저한 소수 정예주의를 고집하며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판매액을 달성했다. 놀랍게도 회사 사원은 30명 남짓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굉장한 실적을 올린 것이다. 그 비결은 목소리 큰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정신력이 대충 파악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고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울림이 좋아서 상대에게 마음이 잘 전달되고 금세 신뢰를 쌓을 수 있죠. 목소리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목소리가 크면 넘치는 에너지가 전해져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난다. 반면 작은 목소리로 소근대면 열의가 없어 보여 비즈니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작은 목소리로 웅얼웅얼 말하는 사람 치고 운 좋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다. 인생은 목소리로 결정된다는 광고 문구가 있었다. 밝고 좋은 목소리는 강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발성은 부모를 닮는 경우가 많다. 유전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발성법을 따라했기 때문이다.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복식 호흡을 연습한다. 보통 호흡을 할 때 우리는 흉골을 여다두며 폐로 숨을 마시고 뱉는다. 그러나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법이다. 이는 자연의 기가 쉽게 흡수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활발해지는 등 건강에 이로운 호흡법이다. 짜증과 불안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두 번째, 다양한 표정을 연습한다. 좋은 목소리를 내는 필수 조건은 표정이다. 표정이 없으면 목소리가 어두워진다. 거울을 보고 반복해서 다양한 표정을 연습해라. 얼굴 근육을 쓰는데 익숙해질수록 목소리도 점점 잘 나올 것이다.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연습한다. 목소리는 성대에서 나오는데 성대를 잘 써서 큰 목소리를 내려면 입을 충분히 벌려야 한다.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목구멍 속 목젖이 보이는지 확인한다. 목구멍 속이 보이면 합격이다. 입을 가로 세로로 크게 벌리는 연습,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웃는 얼굴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한다. 마지막으로 발성을 연습한다. 아, 에, 이, 오, 우를 반복하며 발성한다. 또한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자신의 최대 성량을 시험해본다.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노래방 같은 곳에서 연습하는 것도 좋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운도 강하다. 일의 요점을 파악했다면
나머지는 자신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성과도 좋다. 운이 좋아지고 강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주위에서 뺀질거리고 잘 놀게 생겼는데 의외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한다. 무엇이든 하려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여라.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때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판단하는 예민함이 필요하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마라.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요령은 빠른 결정, 그리고 빠른 실천이다. 할 일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보다는 담담하게 마음을 먹고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후련하다. 책상에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치자. 이것을 일일이 입력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담담하게 눈앞의 작업에만 집중하자. 처음에는 거대한 덩어리 같아서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제때 끝낼 수 있을지 막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모든 일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때부터 일이 점점 즐거워진다. 이번 일을 마치면 전부터 궁금해했던 레스토랑에 가야지, 하루 날 잡아서 느긋하게 온천을 다녀오자 등 나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보자.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편하고 즐거워진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다. 지하철역이나 공원에 가보면 엄청난 수의 음료수 컵과 음식 포장지가 널브러져 있다.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도 사실 길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운은 좋아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추고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마음가짐이 쌓여 좋은 운, 좋은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다. 지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전철이 늦게 와서 라고 거짓 핑계를 댈 때가 종종 있다. 늦잠을 잤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는 잘못을 인정하기 싫거나 실제보다 자신이 더 잘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처세가 숨어 있다. 원인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는데도 발뺌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비겁하고 한심한 태도도 없다. 언제까지고 발뺌만 하는 태도는 운을 점점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 나를 위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넨다. 서류 전달처럼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는 회사는 갈등과 충돌이 적다. 그리고 그 효과가 가장 큰 곳은 가정이다. 매일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한다.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을 때 또 술이야? 하고 까칠하게 굴지 말자.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당신한테 늘 고마워 라며 다독이면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고맙다는 말은 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말에 담긴 신비로운 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말은 습관이다. 처음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보자. 이윽고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그래도 하루에 20번은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해 완전히 내 안에 각인시키자. 누군가 문자나 톡을 보내면
먼저 고맙다고 답하자. 느긋하게 답장할 상황이 안 되면 고마워, 나중에 제대로 답장할게 라고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고맙다는 인사의 신비로운 힘 덕분에 점점 운 좋은 사람이 된다. 나의 경우에는 무언가로부터 짜증나고 괴롭다는 생각이 거의 사라졌다.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말. 미안합니다 역시 운 에너지로 가득한 말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미안합니다는 고맙습니다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분명 내가 잘못한 일인데도 그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강한 방어 본능이 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다. 만사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립이 생겼을 때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내가 심했어 하고 한 발짝 다가온다. 이때 거봐라 하며 승리를 과시하면 가까이 와 있던 운도 다시 멀어진다. 이럴 때는 둘 다 잘난 거 없지 뭐 하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용서하는 마음은 상대방과 나를 다정함으로 에워싼다. 따뜻한 마음은 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을 가져라. 저자의 지인 중에서 주식 개인 투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1년에 약 30억 원을 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롯본기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살고 마세라티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운 좋은 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돈을 많이 맡겼고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어쩔 때는 잃고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언제나 밝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결은 토이 푸들이었다고 합니다. 큰 손해를 보고 낙담했다가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으면 신기하게 운이 나요. 화창한 날은 차를 몰고 근처 애견 운동장에 가서 지칠 때까지 같이 달려요. 돌아올 무렵이면 기분이 다시 좋아지고 새로운 에너지까지 충전된다고 했다. 이처럼 금세 기운을 되찾을 만큼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실로 강한 무기가 된다. 그 강렬한 애정이 힘을 발산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뿐더러 운에 가까워진다. 그도 강아지와 놀면서 찜찜함을 떨치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많다고 했다.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도쿄에 있는 라면 가게라고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살짝 높아서 평소에는 안 먹지만 기분이 엉망인 날은 모른 척하고 먹는다. 일부러 지하철까지 타고 가서 금단의 맛을 만끽한 후 생기를 되찾곤 한다. 행운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그 마음가짐에 따라 앞날의 운세도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항상 다니던 길에서 평소대로 걸어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하자. 이마가 찢어질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다. 이때 A는 평소 사람이 드문 곳인데 자전거와 부딪히다니 운도 없네 라고 생각했다.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인간에게는 한 번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다. 자전거와 부딪힌 건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야. 어젯밤에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데이트했는데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 요즘 툭하면 바쁘다고 당일에 데이트도 취소하고 그의 마음을 통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자전거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던 거야. 이렇게 된 건 모두 남자친구 탓이야. 이렇게 A의 생각은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 한편 B는 세게 부딪혔지만 살짝 까지기만 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B도 생각에 빠진다. 큰 상처는 아니니까 오늘 회의에 가는 건 문제없겠어. 그래도 조금 오버해서 이마에 X자로 반창고를 붙이자.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웃겠지? 프레젠테이션을 웃으며 시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B의 머릿속에는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청사진이 펼쳐져 있다. 자연스레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샘솟을 것이다. 어느 뇌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뇌 회로는 출발 시점의 방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회로는 계속해서 강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에 비추어 볼 때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망상이든 환상이든 관계없다. 내가 생각한 길에 그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망상은 운을 좋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고 설렌다. 현실과의 괴리가 마음을 흥부시키는 것이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의욕과 쾌감을 자극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 운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운이 도망가기 전에 아싸를 외쳐라. 운에 대해서 A와 B는 매우 대조적이다. 자신이 A타입이라면 당장 B타입으로 바꾸도록 하자.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일 뿐이다. 사람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한 생물이라서 나를 바꾸는 것쯤은 간단히 할 수 있다. 내가 A타입이라면, 즉 무슨 일이든 반사적으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아싸 또는 난 역시 운이 좋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수를 쳐서 좋은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바꿔주는 것이다. 재수 좋네, 운 좋다, 대박 같은 말에는 말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힘이 있다. 바로 그때부터 뇌 속의 메커니즘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점점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향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B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행이다 라고 손수치는 것도 운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필살기다. 그런 다음 뭐가 다행인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양쪽이 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말 운이 좋았어. 이와 같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좋다. 감사는 운을 좋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이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운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이다. 여기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참 읽기가 쉬웠고 내용도 많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실용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